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여러분들의 간에 두루 안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이경 무렵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실간집에서 길쌈을 함께하던 동무들과 헤어진 매심은 올해로 35이 된 과부였지요. 등줄기로 서늘하게 맺혀있는 어둠이 무서워 재빨리 발을 놀리던 그날 밤, 그녀는 하필이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연은 이랬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적시는 밤, 집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이 홍실인의 담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처마 밑엔 바람 한 점 없었고 쌀이문에 걸린 초승달은 그저 고요히 빛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봉창 너머에서 퍼져나온 소리는 정막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어유, 이보셔요. 서방님, 거기는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매 참말로, 허리 꺾이겠으다. 매심은 입을 틀어막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곁으로 따라붙는 것은 거칠게 터지는 숨소리와 덜컥이는 소리, 남자의 낮고도 깊은 신음소리였어요. 매심은 무심결에 발디딤에 올라 봉창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덕지덕지 엉켜 움직이는 홍실 아비와 홍실 어미의 맨몸이 고스란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자의 잔등에는 땀이 번들거렸고 홍실 어미는 머리를 이리저리 떨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그들은 마치 기회라도 부리듯 서로를 주무르며 몸을 휘감았습니다. 세상에나. 자기도 모르게 삼킨 침소리가 너무 컸기에 매심은 화들짝 몸을 돌려 달아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발끝엔 아직도 땅이 닿는 감각이 없었고 어깨는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지요. 집에 돌아온 매심은 물을 2바가지나 들이켰지만 속은 여전히 타들어갔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부채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열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풀벌레 울음소리마저 한숨처럼 들렸지요. 매심은 이불을 걷어차고 앉아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이놈의 박복한 인생, 내 팔자란 것이 도대체 뭔지, 저런 남사스러운 남의 집 재미 보는 꼴이나 지켜봐야 하는 신세라니. 괜한 호기심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버린 매심의 가슴은 마치 타오르는 용광로 마냥 거칠게 휘저어진 상태였지요. 16 꽃다운 나이에 시집가 보니 신랑이란 작자는 자신보다도 어린 겨우 13살. 그것도 밤만 되면 시험이 치마폭으로 기어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어른들 눈치에 겨우 옷구름을 푸는가 싶으면 번데기를 닮은 것을 들이밀어 매심의 치마만 걷고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자신의 몸만 잔뜩 달궈놓고는 잠만 자는 신랑이 야속했지요. 그나마 20줄 넘기고 나선 신랑이 겨우 사내 구실을 하는가 싶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된 신랑의 잔기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기침 소리가 멎을 무렵엔 이미 황천을 향해 먼저 떠나버린 신랑이었어요. 청산과부가 된 매심은 사흘 밤낮을 울다 시부모 봉양에 매달렸습니다. 시부모 2분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해, 그제야 그녀는 이 넓은 집에 홀로 남게 되었지요. 한숨 돌릴 틈이 생기자 외로움이 틈이 팼고 마른 논처럼 갈라진 마음엔 곧 허망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참으로 나만큼 기구한 여편네도 드물 것이요. 제 팔자에 대해 한탄을 하고 있자니 닭장 쪽이 시끄럽게 요동치며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심은 호청을 걷고 문틈으로 조심히 내다보았어요. 달빛 아래 동네 젊은 것들 둘셋이 담을 넘어 매심네 닭을 훔쳐들고 도망가고 있었지요. 저런 야, 이 도둑놈들아, 거기 서진 못해. 매심은 홧김에 문을 박차려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에휴, 아니야. 이대로 저 망할 것들을 쫓아봐야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만 오르내리겠지. 과부가 드세니 복이 없는 것이라느니, 그 성질머리라 맞춰줄 사내가 없어 혼자 사는 것이라느니.
괜한 안주거리나 만들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 하는 편이 낫겠구나. 매심은 한숨을 푹 쉬고는 창호문을 닫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견딜 수 없어 지쳐있던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지나친 관심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뜬 눈으로 밤을 지낸 매심은 고이 접어둔 천 손수건을 들고 저작거리 끝에 살고 있는 매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쭈뼛거리며 방에 들어서 흐느끼던 말문을 열었지요. 준비해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내며 한껏 서글픈 제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르신. 저 말입지요. 혼자 살아도 기구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만 이건 뭐 외로우면서도 서럽기까지 하니 어쩌면 좋답니까? 이놈의 사람들이 저를 두고 혼자 사는 과부랍시고 어찌나 다들 무시하는지.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어 닭도 훔쳐가고 논에 내둔 물고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들 논에다가 트고 도대체가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사람 대접을 안 해주니 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어요?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제가 이런 수모까지 다 겪어야 하니 참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매파는 깊은 주름 아래 눈을 찡긋 뜨더니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탁 치는 것이었지요. 아니, 여보게 매심이 어쩜 이리도 늦게 나를 찾아왔나 그래? 원래 안방에 사내가 없으면 제일 먼저 먹잇감으로 삼고 업신여기는 것들이 있다니까. 뭐니 해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듬직한 사내가 하나 있어야 편안히 지낼 수가 있지. 안 그래도 내 며칠 내로 자네를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자는가. 자네처럼 야무진 과부라면 서방 삼을 만한 사내를 찾는 것이 수월하지. 하필이면 며칠 전에 초로의 서생 하나가 나한테 말하길 몸 성하고 조용한 성미의 죄취감을 하나 찾는다며 내게 기별을 넣었지 뭐야. 매파의 말을 들은 매심이 양볼을 붉히며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지 않은 내색을 보이자 매파의 얼굴에도 미소가 흘렀지요. 헐레벌떡 뛰어오느라 미처 정돈도 하지 못해 산발이 된 머리카락을 매만진 매심이 걱정스럽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그 사내한테 어울리기나 하겠어요. 그러자 매파가 그녀의 손등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어허, 정신 차려 매심이. 매심이가 어디가 어때서? 아직까지 맵시 살아있고 눈빛도 형형하니 한창 물이 오를 대로 올랐구먼 뭘. 그 서생이야말로 자네한테 딱 맞는다니까. 기골도 장대허니 매심이네 안방을 든든히 지켜줄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렇게 말이 나온 김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일주일 후 매심은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며 서생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사내는 말쑥한 차림에 허우대도 번듯했고 목소리는 낮고도 부드러웠습니다. 조촐한 혼례를 끝낸 뒤 매심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이불을 꺼내 들었지요. 그 이불은 매심이 시집올 적에 친정어미가 눈물로 싸준 고운 비단이었습니다. 몸을 씻고 머리를 곱게 빗은 매심은 사내와 나란히 안방에 누웠습니다. 서방님,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틈! 잔뜩 기대에 부풀어 달아오른 얼굴로 그리 말하는 매심을 흘끗 쳐다본 서생은 어쩐 일인지 헛기침만 연신 뱉으며 얌전을 떠는 것이었어요. 밤은 점점 깊어감에도 사내의 손끝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매심은 속이 끓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참느라 배가 아릴 지경이었지요. 오늘 이 밤을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겝니까? 아무리 혼례를 조촐히 치렀다고 하여도 오늘은 초야인데. 그러자 서생은 머쓱한 표정으로 제 뒷머리를 긁적이더니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몸이 사실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오. 폐를 끼치긴 싫습니다. 아니, 패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자, 서로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니 어서 후딱 해치웁시다.
그렇게 매심은 서생의 손을 잡아 끌고 고대하던 초야의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무슨 변고랍니까? 이놈의 서생이 사내 구실이 되지 않는 고자였던 것이었지요. 무안해하는 서생은 그대로 등을 돌려 잠을 청했고 매심은 혼자 남겨진 이부자리에서 허탈한 눈빛으로 몇 번이고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매파를 찾아갔어요. 매파는 밥솥의 뚜껑을 열고 있다가 매심을 보고는 깜짝 놀라 말을 이었습니다. 어이쿠, 매심이? 이거 한창 세대 기분 내면서 재미 좀 보고 있어야 할 사람이 어쩐 일이야? 어때? 안방에 떡하니 사내가 들어앉아 있으니 동네 사람들도 기웃거리며 말을 뱉지 않지? 아니, 그것이 말입니다, 어르신. 생각과는 좀 다르지 뭡니까요? 아니, 생각과는 다르다니. 그러고 보니 얼굴이 어째 그리 죽상이래 그래? 설마 자네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벌써 나타났던가? 그 사람 정도면 누구도 함부로 하지는 못할 텐데 말이야. 그러자 매심은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안방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부부로 산다는 것이 밤마다 말없이 서로 등을 돌리며 잠드는 것을 뜻하진 않잖아요.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나누는 게 그게 진짜 부부 아니던가요? 매파는 처음에는 그 말의 속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한참을 매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쯧하고 혀를 차며 말했지요. 그 양반 말 못할 사정이 있다더니만. 하긴 관직 생활하다 병 얻었다는 소문도 있었으니 말이야. 이건 아니들 말이로구먼. 결국 중요한 사실을 고시하지 않은 까닭으로 혼인은 무효로 돌아가게 되었고 하룻밤 만에 이루어진 서생과의 혼인과 파혼이 공연히 소문만 나버린 탓에 매심의 재치는 더더욱 어렵게만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한편 가난하지만 법 없이도 사는 착한 농사꾼 안배는 사실 일전부터 같은 고을에 살고 있는 과부 매심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홍기를 훌쩍 넘긴 노총각으로 홀로 쓸쓸히 지내고 있는 사내였지요. 마땅히 드러내놓을 만한 재산도 없는 데다 그 외모 또한 자랑할 것이 못돼요. 매파에게 부탁조차 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매심을 바라보며 속만 끓이던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안배가 장터에 나와 같은 농사꾼 동료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소문을 탐문하는 척하며 줄곧 매심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있는 거요. 매심이 얼마나 좋은 여인인데. 얼굴도 곱고 손재주도 좋고 게다가 생활력은 또 어찌나 좋은지. 청상과부가 되고 나서도 그 시부모들 봉양까지 다 하면서 장례까지 융숭이 치러주지 않았던가. 그런 여인은 둘도 없지. 아, 이를 듣던 한 농사꾼이 껄껄 웃으며 되물었지요. 아니, 이복에나 안배, 자네, 노총각이 어찌 그리 과부 사정에 밝은가? 그리도 매심이가 좋으면 차라리 거기 장가를 들게나 혼자 그리 마음 졸이며 끙끙 앓지 말고 말이야. 그러자 안배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어이구, 매심이 같은 여인은 나 같은 놈 눈에는 그저 아까운 사람이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 같은 거요. 바라보기는 하지만 내 손에 닿기는 너무 먼 사람인 거지 뭐.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리는 안배의 말을 들은 주변 농사꾼들은 낄낄대는 폭소가 함께 그의 연심을 놀려먹기 바빴지요. 그러던 도중 안배 역시 매심이 웬 허우대만 쓸만한 서생 하나를 안방에 들어앉혔다가 그 다음날 파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저작거리에서 접하게 되었고 이를 두고 사람들이 입방아를 찌으며 그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까지 알아버렸지요. 어허, 저런 저 망할 사람들이 매심이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 줄도 모르고 저리들 가벼이 입들을 놀리고 앉아있단 말이오 그래? 안배는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인이 고을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대로는 아니 되겠구먼.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거리로 전락하게
둘 수에 없지를 않은가? 당장에 그녀의 안방을 차지하는 것은 욕심이겠지만 되든 안 되든 내 당장에 그녀에게 내 본심을 내보여야지. 그렇게 안배는 용기를 내어 매심에게 접근을 시작하였으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매심은 서생과의 일 이후로 완전히 사내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었어요. 아니, 이보시오, 매심이. 어찌 그리 매몰차게 거절부터 하시는 것이오. 나라는 사내에 대해 조금 알아볼 시간 정도는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소리 마셔요. 저는 이제 몽땅 다 포기하고 살랍니다. 속 시끄럽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지긋지긋해요. 그러니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매심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는 안배를 매몰차게 걷어내기 바빴고 안배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안배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꿔 매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곁을 지키는 방법을 택했지요. 한밤중 매심의 집 담벼락을 넘어 닭을 훔치려던 사내놈들의 뒷덜미를 잡고 획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린 안배가 말했습니다. 야이, 닭설이나 하는 망나니들아. 남의 집 재물을 탐하는 것이 그리 즐겁더냐?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이 집의 담벼락을 넘어서 닭을 훔치려 들련 그땐 내 쇠스랑을 들고 와서 니놈들을 잘근잘근 혼내줄 테다. 알겠느냐? 허우대가 튼실한 안배가 무서운 눈으로 그리 말하니 젊은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망쳐버렸지요. 시간이 좀 더 지난 날씨가 매우 추워진 겨울, 안배는 매심이 고불에 걸려 누워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장터로 달려가 일부러 가장 속이 알찬 겨울배만 골라 샀지요. 그리고는 그녀의 집 문 앞에서 배를 들고 한참이나 서성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문 앞에 배 한아름을 놓고 사라진 안배는 사흘 뒤 기운을 차린 얼굴로 장터에 나온 매심을 발견했습니다. 어휴, 말도 마셔요. 고풀이 얼마나 심하게 들렸는지 내 정말이지 죽다가 살았지 뭐겠어요? 헌데 누가 고맙게도 밖에다가 겨울배를 놓고 갔지 뭔가요. 안 그래도 배숙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 덕에 살았지요.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는 몰라도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네요. 하며 장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매심을 바라본 안배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뒷짐을 지고는 만족한 듯 씩 웃어 보였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욱 흐르고 이듬해의 봄, 상기슬게 고사리가 한창 고개를 들 무렵이었습니다. 서울핏한 안개가 걷히기도 전부터 매심은 치마를 걷어붙이고 산으로 올랐지요. 서생과의 일이 그리 되고 그녀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바쁘게 몸을 놀리는 것만이 주변의 수근거림과 그날의 민망함을 덮을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한 움큼 고사리를 꺾으며 분주히 손을 놀리고 있으려니 산 너머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며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어이쿠, 누가 이렇게 새벽부터 산을 밟았나 했더니 매심 아낙 아니시오?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였으나 매심은 짐짓 못 들은 척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그래, 올해 고사리는 손맛이 어떻소이까?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또 고사리 나물이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는데 말이오. 사내의 넋두리에 매심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안배였지요. 늘 뜬금없이 나타나 싱거운 수다를 떨다 가는 밭둑으로 가는 남정네. 조용한 산에선 그 특유의 말투가 더 도드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향해 쉴 새 없는 구애를 펼치는 안배가 매심 역시도 마냥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곧 정신을 다잡고는 한숨을 길게 쉬며 대답했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쪼개가며 누구 먹이려고 산에 오르겠소?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일이니 오지. 허니 꿈깨시오. 아님 댁이 먹을 고사리는 댁이 직접 캐시던가. 어허, 바로 내 말이 그 말이오. 매심 아낙처럼 손 빠르고 성미 좋은 여인이 어디 혼자 먹으려고만 하겠냐는 말이오.
내 분도 좀 남겨주고. 그만하시오. 매심은 그 말 끝을 차갑게 잘라버렸습니다. 머쓱해진 안배가 슬그머니 꼬리를 말며 매심의 눈치를 살폈지요. 언제까지 이리 내 꽁무니를 쫓아다닐 셈이시오? 그 시답잖은 놈도 이제 지겹소이다. 나는 이제 사내에 대한 풍문이 도는 것이라면 지겨운 사람입니다. 헌데 댁이 그리 나를 쫓아다니고 저작거리마다 내 이야기를 풀고 다니니? 사방팔방 소문이 돌아요. 노총각 안배가 과부 매심 따라다닌다고. 과부 매심한테 아주 죽고 못 산다고. 내가 그것을 좋아할 줄 아시오? 그 말에 안배의 표정이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곧 어정쩡한 웃음을 지으며 헛기침을 했지요. 그게 다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소리요. 나야 뭐 매심 안 하기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지. 딴 마음 있어선 아니오. 딴 마음이 없으면 왜 자꾸 따라다녀요? 매심은 일어나서 고사리 바구니를 툭툭 털었습니다. 손등에 묻은 진을까지도 괜히 신경 쓰는 듯이 몇 번이고 닦아냈지요. 내가 혼자라고, 참기름 떨어졌다고, 고추 말릴 데 없다고, 닭서리하는 놈들이 우습게 알고 우리 집 담벼락을 넘는다고. 그런 걸 왜 당신이 먼저 알아요? 누구 시켜서 알려준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어서. 아니, 그것은 안배는 한 발 다가서려다 말았습니다. 매심이 두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어쩐지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그 눈빛에 안배는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그냥 매심 안 하기 좀 덜 힘들었으면 해서. 그게 오지랖이지요. 난 그런 동정에 머무는 친절이 싫습니다. 안 그래도 풍문이 싫어서 남에게 신세 안 지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옆에서 얼쩡거리면 오히려 사람 망신만 시키는 거 모르시오? 안배는 작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 곤란하게 만들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 말이 입 밖에 맴돌았어요. 말수가 많은 그였지만 그날따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몸을 획 돌려 집으로 돌아가는 매심의 치마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안배는 그 차가운 뒷모습에서도 매심의 선이 너무 고왔기에 치맛자락에 봄 햇살이라도 걸린 듯한 착각을 했지요. 그날 이후 안배는 당분간 매심의 근처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찌감치 들판에서 일하는 매심을 가끔씩 바라볼 뿐이었고 매심 역시도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매심은 이마에 손을 얹고 한참이나 망설였습니다. 몸살 기운이 골 깊숙이 파고들어 팔다리가 저릿하고 머릿속이 멍멍했지요. 그러나 이대로 끙끙 앓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이구, 이리 골골거리고만 있으면 쓰나. 배숙이라도 먹고 얼른 일어나야겠다. 그녀는 쌈짓돈을 꺼내 들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까지는 고즈넉한 시냇길과 언덕배기를 넘어 10리. 하지만 꿀에 배를 넣고 푹 꼬아내면 쓰라린 속도 풀리고 기운도 돌아올 거란 생각에 매심은 허리춤에 거치마를 고쳐매고 바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우 도착한 장터에 국밥 냄새가 뒤섞인 속에서 매심은 배 3개와 꿀 한 단지를 샀습니다. 꿀장수는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였어요. 삐걱거리는 수레 옆에 고운 항아리를 쭉 늘어 세우고 귀한 꿀이라며 자랑스레 떠들어댔습니다. 이 꿀이 말이오. 지리산 토종벌이 딴 꿀이라오. 기침이며 몸살이며 뼛속까지 뚫리는 약이요. 매심은 그 말에 덜컥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쉽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마냥 자신에게만 가혹하기는 싫어 눈을 질끈 감고 구매했지요. 꿀장수는 기분 좋게 웃으며 항아리를 곱게 싸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을 때 매심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겉보기엔 진한 호박빛 꿀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숟가락을 깊이 찔러 넣었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요? 진짜 꿀은 위층만 얇게 덮여 있었고 그 밑엔 끈적하고 탁한 조청이 듬뿍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인간이 나에게 이따위 것을 지리산 꿀이라면서 팔았단 말이야?
매심은 허탈하게 웃다가 금세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조청 섞인 꿀단지를 1000조각으로 둘둘 말아 안고 다시 장터기를 뛰다시피 달려갔지요. 그러나 꿀장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시든 채소와 빈 통 몇 개뿐이었지요. 며칠이 지난 뒤 다시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매심은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 온 장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거적을 들춰보고 국밥집 뒷마당도 엿보았지요. 그러기를 한참 주막문이 삐걱 열리더니 사내 하나가 비틀비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놈이다. 꿀장수를 알아본 매심은 두 손에 꿀단지를 들고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입가엔 술냄새, 눈은 개슴츠레한 사내는 그녀를 힐끗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지요. 여보시오, 지난번에 내게 판 꿀, 그거 가짜지요? 이게 전부 조청이잖소. 내 돈 어서 돌려주시오. 매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며 매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내가 당신한테 꿀을 팔았다고? 어허, 글쎄,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분명히 당신이었소. 수염도 같고 말투도 똑같았소이다. 아이고, 이런 수염 가진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시오? 내가 장터에서 사람 얼굴 다 기억하며 장사하나? 됐고, 나 바쁜 사람이니 저리 비켜서슈. 사내가 어깨를 밀치자 매심은 휘청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찍고 꿀단지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뻔했지요. 그러나 매심은 꿀단지를 품에 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따라 혼자 사는 과부랍시고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그녀의 귓전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참는 것은 이제 신물이 날 지경으로 지긋지긋했지요. 매심은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답니다. 안 되지요. 그냥 못 보내요. 같이 사또 앞으로 갑시다. 사또께 따져봅시다. 그러자 사기꾼 사내는 성가시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어허이, 나원참, 이거 오늘 아주 재수온 붙었구만. 사내는 뒤돌아 장터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매심은 단숨에 달려들어 사내 앞을 가로막았지요. 그리고는 두 손으로 꿀단지를 번쩍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이 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걸 들고 관가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아니면 이 장터에서 동네방네 소리쳐 보이겠소. 당신이 가짜 꿀을 판 사기꾼이라고 말이야. 내가 어디 쉽게 물러설 것 같소? 그러자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 귀찮게 구는구먼. 이래서 계집을 상대하는 것은 성가시다니까. 그 말과 함께 사내는 발을 들어 꿀단지를 향해 내리찍었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고 매심도 그 충격에 밀려 넘어져 버렸지요. 에그머니! 우스꽝스러운 꼴로 뒤로 넘어간 매심을 보며 사기꾼 사내는 크게 비웃고는 이내 자리를 떠버렸고 매심은 황망한 눈으로 그의 뒷모습만 쫓을 뿐이었습니다. 분함과 창피함에 두 손과 다리가 덜덜 떨려왔지만 일어설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장터에서 창피를 당한 매심의 소식이 흘러 안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내 이놈을 그대로 둘 수 없지. 이놈이 감히 누구에게 사기를 쳐. 매심의 사연을 들은 안배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참이나 장터를 두리번거리며 꿀장수를 수소문하던 안배는 그가 장터 끝 주막에서 술에 골아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옳거니. 안배는 말없이 사기꾼 꿀장수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꼭 20걸음, 그보다도 딱 떨어지게 거리를 두었지요. 사기꾼은 수상했는지 자꾸만 뒤를 힐끔거리며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안배는 그때마다 시치미를 떼고 먼 하늘의 기러기를 본다든지 코를 후벼가며 비탈진 돌담을 흘긋흘긋 훑었습니다. 허, 제법 눈치는 빠른 놈이군. 하지만 안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 장터 외곽의 길로 접어들 무렵 저만치서 귀골이 장대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눈썹은 짙고 인상이 매서운 것이 꼭 텁석부리 수탉을 닮은 사내였지요. 그 사내 옆에는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그녀가 텁석부리 사내의 아내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안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꾀가 흘렀고 그 길로 앞으로 내달려 텁석부리 사내의 부인 앞으로 성큼 다가가더니 소리쳤습니다. 부인, 거 참으로 자색이 곱구려. 제법 쓸만한 것 같은데 이 몸에 첩이 되어 팔자 한번 고쳐보지 않겠소? 이렇게 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낯놓고 기역자도 모를 무식해 보이는 화적같이 생긴 놈보다야 내 쪽이 훨씬 더 부인의 밤을 화끈하게 책임질 수 있을 텐데 말이오. 웬 초면에 허름한 농사꾼 사내에게 대낮부터 희롱을 당한 여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곁에 텁석 부리는 눈을 번뜩이며 발밑에 자갈을 으깨는 듯한 기세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쳐 죽일 놈이 지금 내 마누라한테 뭐라고 했느냐? 그는 눈에서 불을 뿜으며 어깨를 번쩍 들더니 솥뚜껑만 한 손바닥으로 안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안배는 두 다리가 매우 재빨랐지요. 한 치 앞도 못 보던 텁석부리가 덤벼들기 무섭게 그는 몸을 휙 돌려 냅다 달리기 시작했지요. 잡히기만 해봐라, 이놈! 안배는 돌길도 진창도 아랑곳 없이 뛰었습니다. 텁석부리는 뒤에서 숨을 몰아쉬며 쫓아왔지만 안배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여유롭게 웃으며 그를 조롱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못 가 바로 앞에서 땀을 훔치며 걷고 있던 꿀장수 사기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와 형제지간인 듯 빠르게 지나가며 외쳐버렸지요. 형님도 어서 도망가시오. 저 불안당 같은 놈이 날 잡아 죽이겠답니다요. 나는 먼저 도망갈 테니 형님도 빨리 주랭랑 치십시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안배는 바람처럼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이 망할 놈아! 거기서지 못해! 텁석부리는 씩씩거리며 소리쳤지만 재빠른 안배의 발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고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자신의 눈앞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던 꿀장수 사기꾼을 쳐다보았지요. 가만히 있어봐. 아까 저 빌어먹을 자식이 이놈을 보고 형님이라 불렀겠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사기꾼의 멱살을 움켜쥐고 으르렁댔습니다. 오우냐, 그래! 이놈을 손봐주면 그 망할 동생놈도 이놈의 송장을 치우러 다시 오겠지? 자, 잠깐! 아까 그 작자와 나는 형제지간이 아니오. 생판 처음 본 사이란 말이야. 사기꾼은 무슨 소린가 싶어 허둥지둥했지만 텁석부리는 이미 말이 통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닭이 놀라 날갯짓을 할 정도로 주먹이 번쩍 들려 사기꾼의 코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의약! 사기꾼은 몇 번이나 텁석부리의 소나기에 쥐어 뒹굴다 결국 피투성이가 된 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멀찍이 떨어진 소나무 뒤에 숨어있던 안배는 그 광경을 보며 씩 웃음 지었습니다. 허허, 됐구먼. 신명나게 제 성질대로 사기꾼을 요리한 텁석부리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 안배가 살금살금 내려왔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머리를 숙인 채 끙끙거리고 있었지요. 안배는 그의 주머니를 뒤적거렸고 곧 조심스레 꺼낸 쌈지에서 매심히 지불했던 꿀값을 찾아냈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고는 휘파람을 불며 한마디 했지요. 에라이 사기꾼 놈아.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야 맞는 법이여. 어디 한번 차가운 길바닥에 자빠져서는 네 놈이 무얼 잘못했는지 곰곰 생각이나 한번 해보거라 요놈아. 그리고는 꿀내음이 은은하게 풍기는 그 골목을 지나 매심에게 돌아왔지요. 그는 꿀값으로 가져온 돈을 매심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소. 사기당한 꿀값 되찾아왔소이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엽전을 받아든 매심에게 안배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매심이 얼굴을 붉히고 씩 웃으며 말했지요.
얼씨구, 참으로 오지랖도 넓소. 일이 꽤가 많은 사람이 그래. 어찌 아직도 장가를 못 갔을꼬? 허허, 그러게나 말이오. 어찌하다 보니 일이 되었으나 살아보니 한 가지는 정확하더이다. 모든 일이 다 꾀로 되는 건 아니더라는 말씀. 그 말을 한 뒤 안배는 혼자 뒤돌아선 채로 입술을 앙다물고 혼잣말처럼 덧붙였지요. 특히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꾀로 되는 것이 아니더구먼. 내 그간 매심안악에게 너무 내 멋대로 들이대기만 하여 참말로 미안하오. 그대가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내 이놈의 사기꾼이 매심안악의 눈에 눈물을 뽑았다는 소리를 들으니 부하가 치밀어 견딜 수가 있어야지 말이오. 전에 내가 곧불에 걸려 알아누웠을 때 우리 집 대문에다 배를 놔두고 간 것도 당신 맞지요? 그거야 매심안악이 아파 누워있는데 따로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그리도 내가 줬소? 당연한 소리를 하시오. 허나 매심안악이 내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니 참고 있었던 것뿐이지. 오늘까지만 내 멋대로 굴겠으니 이것까지만 좀 봐주시오. 그럼 나는 이만. 머리를 긁적이고는 꾸벅 인사를 하며 몸을 돌린 안배의 등 뒤로 매심에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기는 어디를 간다고 그러시오? 꿀값을 받아준 사람을 어디 그냥 돌려보내는 법도 있답니까? 아직 식전이실 터인데 일이 들어와서 밥이나 한 끼 같이 들고 가시던가. 안배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느덧 매심의 양볼에 홍조가 피어올라 있었고 예전과 같은 쌀쌀맞은 모습이 아닌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부엌을 향해 쏙 들어가 버린 매심의 뒤로 쭈뼛거리는 안배의 걸음이 뒤따랐고 그것이 훗날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가시버시의 인연을 이어나가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풍문이 저작거리에 전해질 때쯤 두 사람은 이미 행복하게 안방에서 깨를 볶고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